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관련 SBS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경찰이 장윤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사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미리 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예정된 수사 방향까지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5일 새벽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는 당일 오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검거 이틀 뒤인 7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예정된 수사 내용을 미리 알렸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장모 경감과의 통화에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경찰이 범죄 피의자 측에 영장 신청과 같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예정 상황을 공유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리얼돌과 범행에 쓰였던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된 DNA 감정 보고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장모 경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리얼돌을 폐기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을 묻는 SBS 질의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팀과 장 경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만 본 경찰과 달리 검찰은 장윤기가 당초 여고생을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영상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이동합니다. 차량은 골목에 잠시 섰다가 주변을 배회하고 다시 골목 사이사이를 이동합니다.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차에서 내린 장윤기는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5분가량 피해자를 미행했던 장윤기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에 차를 세운 뒤 내렸는데 이때 장윤기 차 앞에 세워둔 화물차 블랙박스에 흰색 물체가 찍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이 흰색 물체를 장윤기가 인도 쪽으로 열어둔 차량 뒷좌석 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윤기가 그 조수석쯤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불상의 하얀 물체가 나타난다라는 수사보가 있어요. 차가 인도 쪽으로 돼 있었으니까 인도 쪽에 그 문을 열어서 젖혀놓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장윤기는 검찰에서 자신이 만약 피해자를 납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차문을 열어놓고 차량을 지나치기 전에 제압해 차에 실지 않았겠냐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실제 성범죄를 위해 장윤기가 본인의 진술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직접 수거해 버린 리얼돌 2개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윤기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장윤기의 추가 혐의와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당에선 이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걸 골자로 검찰개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전을 주문합니다.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여권의 입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의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기소 등의 역할만 맡게 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해도 손을 쓸 길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담아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보완 수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선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경찰 권한의 비대와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은 맞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조건부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점을 검찰이 보완 수사로 찾아낸 점 등을 부각하는데 보완 수사권의 전면 폐지엔 부정적인 겁니다.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내 TF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장치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소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경찰에서 안 된다면 그것을 견제하고 또한 그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정 장관 등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러 쟁점들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사태 후 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내일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합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서울 배제고 선수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 조롱성 응원을 들었던 광주 제1고. 팀 차원의 경기 방해와 질서문란 행위를 한 배제고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가 내려진 지 사흘 만인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배제고 선수들에게 내려진 중징계와 관련해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1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협박글이 게시되자 교직원 등 20여 명은 즉시 학교 밖으로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로 출동해 2시간 넘게 교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폭파 협박글 게시 하루 만에 작성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협박글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달 초 공식 사과 의사를 밝힌 서울 배제고 야구부는 내일 오후 선수 36명 모두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 제1고를 직접 찾아 사과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 주변에 기동대 1개 중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배제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인권,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학교 측과 협의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2030 세대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돕는 데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올해 40조 원을 웃돌 걸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의 활용 방안을 놓고 그동안 여권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란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번엔 기금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위원회로 격상해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구체적 성과 도출을 다짐했습니다.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돼서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내일 이곳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는데 대규모 투자 계획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으로 복귀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다른 당권 주자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곳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전남 광주 특별시입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전일빌딩 245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당정 일체와 당정 소통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김 전 총리는 내일 출마 선언에서도 국정안정론을 가장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통합의 방향과 제가 말씀드리는 실용통합의 방향이 부합하고 당권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 방문이 잦았던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 자신이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이어갈 책임자라고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누가 1인 1표제에 앞장섰나, 누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앞장섰나라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 개혁 과제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선명성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정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의 시점을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 측은 정 전 대표의 출마 시점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출마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SBS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과 17일, 8월 17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등록을 받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내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징계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가는데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내홍도 더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제소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지난 2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징계를 요청한 현역 의원들만 30명 이상, 주로 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모임인 대한가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특히 징계의 칼날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북갑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윤리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를 놔두고 한 의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탈당한 오선 서병수 전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힘에 적을 둔 채 한 의원을 지원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란 시각이 깔린 건데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가동에 반발이 커지며 당의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당 중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징계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고 이 정치를 풀어야지. 윤리위가 장 대표를 대신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사냥개 역할을 한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냥개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라면서 당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오늘 새벽 한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교제 폭력으로 신고돼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한 여성이 누군가를 마주친 듯 뒷걸음칩니다. 곧이어 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 A씨가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분이 하지마 이런 소리를 한 30초 동안 지르신 것 같더라고. 죽어야 돼. 그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A씨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400m 떨어진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8일 B씨에게 교제폭력을 행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스토킹을 시작했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손에 목장갑을 낀 채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퇴근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한 점 등을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137명. 사흘에 한 번꼴로 교제폭력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후적인 그런 방식의 보호밖에 되지 않거든요. 좀 피해자 보호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법률적인 근거 마련은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이세현입니다. 내일부터 외환시장에 원달러 거래가 24시간 내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점들이 바뀌고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머니무브에서 이태권 기자가 설명합니다. 내일부터는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기업들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원달러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 환전은 시스템이 구축된 금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기존에도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24시간 환전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5% 정도 비싼 가환율로 환전하고 개장 때 실제 환율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100달러짜리 미국 주식 20주를 사려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 시장 환율이 1,500원이라면 기존에 5% 비싼 1,575원에 환전해야 하니 315만 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3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달러 대금을 받은 수출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환율이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면 즉시 환전해서 손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발 주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면 환율 충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뉴욕 시장 전체를 다 커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다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장중에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외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의 환전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야 시간엔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특정 주문 때문에 가격이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 거래 활성화 유인책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임 중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트럼프는 투자 결정은 운용사가 한다고 하지만 미 정부가 쿠팡 측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놨을 때도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임기 9달 가까이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정확한 액수가 아닌 금액 구간을 신고하는데 10월 9일에 쿠팡 주식을 $1,001 이상 15,000달러 이하로 한 번,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 규모로 또 한 번 매수하고 10월 16일에 15,001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일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반복해 올해 5월 신고 시점까지 18차례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받던 시점이나 올해 2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올 때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쿠팡 주식은 최대 우리 돈 약 2억 원어치입니다. 다만 주가 흐름을 보면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재산 신고 내역에도 쿠팡 주식 투자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각각 201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주식 거래는 운용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해 충돌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I never speak to any of the people that run the money, but they're at big institutions and they invest in whatever they invest in. 하지만 한미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취임 전 쿠팡에서 $10,000의 강연과 자문 사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는 등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과 쿠팡의 광범위한 접촉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결혼 시장의 불합리한 갑질 계약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의 2배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던 한 업체는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결혼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파혼에 이른 A씨. 웨딩홀부터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되돌아온 업체 측 요구가 황당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물론 전체 예식 비용 1,6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약 취소 상담비 30만 원은 또 별도였습니다. 전체 비용의 44%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총 비용 20%를 2배 넘게 요구한 겁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과정이니까 막 비용을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계약을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의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재작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는데 82.4%가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위약금 기준과 환불 조건, 추가 비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불투명한 계약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웨딩홀 측의 요구는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소비자 기본법령상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A씨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웨딩업체 측은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송으로만 진행할 거라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희가 꼭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SBS가 취재에 착수하고 이틀 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 상당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는 입장을 A씨에게 밝혀왔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50대 김모 씨는 잇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잇몸 치료를 받았어요. 한 달 넘게 항생제로 치료받았지만 오히려 증세가 악화했습니다. 그 냄새를 잘 못 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머리가 좀 이렇게 띵하고 무겁고. 전문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보니 잇몸병이 아니라 축농증, 즉 부비동염이었습니다. 코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은 대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낫는데 김 씨에겐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반 세균이 아니라 항생제가 듣지 않는 곰팡이균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병변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균의 덩어리가 안에 부비동 안에. 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조사 결과 한 해 40~50명 수준이던 곰팡이균 부비동염 환자가 지난해 12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곰팡이균 원인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은 그 원인을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꼽았습니다. 곰팡이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잘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초고속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곰팡이균 부비동염이 더 빠르게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곰팡이균 부비동염은 한쪽 코에만 나타나고 통증과 악취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항생제가 전혀 안 듣기 때문에 코내시경, CT 등으로 빨리 검사해서 되도록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 덩어리를 다 제거하고 나서는 식염수로 깨끗이 점막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곰팡이 덩어리들을 다 세척을 해냅니다. 곰팡이균이 뇌뼈, 안구뼈를 녹였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곰팡이균이 자랄 수 있는데 이때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치명률이 49%나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감기에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등 코위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SBS 개공 기자 조동찬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폭염에 돌풍까지 겹치면서 가까스로 치러졌습니다. 행사 자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도 그동안의 건국 기념일과는 좀 달랐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인파.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건국 250주년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3시간이 넘는 기다림 속에서도 새 에어포스 원의 축하 비행이 시작되자 탄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내셔널몰 행사장을 폐쇄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It's closed. That's what I'm saying. There's a weather and there's a storm coming in. 군복을 입은 주방위군과 경찰이 행사장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살인적 폭염으로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었는데 폭풍 후 예보까지 추가되자 결국 일부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퍼레이드가 취소되면서 내셔널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About 3:30 this afternoon. They're just kind of moving us away because there's risk right now of a thunderstorm. 트럼프 대통령도 악천후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밤 11시를 넘겨서야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곤 강조한 메시지는 반공이었습니다. We don't want communists in our country. We like to stop a threat like that immediately and before it begins. It's like a cancer. 중간 선거를 넉 달 앞두고 민주당 내 부상하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한 겁니다. AP통신은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온 건국 기념일 연설과 달리 트럼프의 연설은 이례적으로 정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나자마자 85만 발의 폭죽이 하늘 위로 쏘아 올려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등 민주당세가 강한 일부 주는 연방정부 주최 행사엔 아예 참여하지 않아 미국의 분열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과정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서 안면 인증과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추가 본인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명의 도용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며 안면 정보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2,954명, 부상자는 16,000명을 넘어선 걸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사흘 전 경비원으로 일하던 에르난 씨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강수 예측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고요. 낮이 되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한번 살펴보시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비구름이 머무르면서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 대구가 23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해지기도 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오히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